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성이야기 10번째 시간을 이제 하겠습니다. 소리 좀 줄이고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아홉 번째 시간에는 여성 불감증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죠. 그래서 이 박재동 화백이 그린 사파처럼 멀티 오르가즘 능력이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점점 세진다는 설명을 했었고, 일반적으로 20에서 25%만 여성들이 멀티 오르가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왔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80에서 85%의 여성들이 가능하더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몇 달 보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30년 동안 한 게 이제 캑을 연습을 이제 대중화 시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요새 젊은 여성들도 이걸 다 알죠. 단순히 이제 뭐 요실금을 줄이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연습이 돼요. 그래서 질압력이 보통 이제 30이 있고 애남은 20이 되고 힘주면 45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두 달 안에 70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너다섯 달 안에 85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그리고 85 이상 올라가면은 그 질환의 G스팟이 이제 개발이 돼 가지고 멀티 오르가즘 능력이 굉장히 쉬워진다. 그리고 이쁜이 수술적으로 하는 거는 애 낳아가지고 20이 되는 거를 끼케야 30이나 45로 올리는 거에 불과하다. 70하고 85라는 레벨은 수술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레벨이라는 거죠.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캑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프, 제가 이거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프 2초 힘주고 2초 힘을 주고 2초 쉬고 2초 완전히 쉬고, 그러니까 4초 힘주고 4초 힘 빼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피드백을 보면서 이 그래프 모양을 완전하게 일치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은 발기부전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0세 넘어 발병된 성인병의 원인, 뭐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되게 이제 발기부전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이제 원래 그래요. 날 때부터 좀 시원치 않다는 거죠. 조루는 상당히 유전적인 거고, 발기부전은 이걸 뭐 거의 7, 80% 이상 유전적이라고 하기는 힘든데, 날 때부터 좀 시원치 않은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18세기 중에 프랑스 왕 루이 16세, 루이 16세면은 15완 해가지고 루이 16세가 되죠. 이거 참, 왜 이렇게 이거 드로잉 패드가 잘 안 나가네 이제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결혼했지만 7년 동안이나 부부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그 다음에 포경에 의한 발기불능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어쩌고 해가지고 간단한 수술로 그의 성기능은 회복이 되었다.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옆에 시계를,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샀던 시계예요. 메이드 인 프랑스 시계를 사려고 해보니까는 거의 없더라고. 거의 다 이제 메이드 인 스위스고, 메이드 인 저머니는 가끔 있는데, 프랑스 시계가 뭐 이쪽 시계 산업이 몰락을 했나. 근데 이제 여기 1789라고 나오죠. 프랑스 혁명이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루이 16세인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 몇 년 있다가 이제 단두대에 올라서 목 잘려서 죽었죠. 마리 앙투아네트도 이제 그 왕비도 루이 16세 죽고 나서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같이 이제 단두대 신세가 됐고, 요새 그 대학병원들 난리가 나가지고 다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뭐 저거 이 의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요새 제가 조선일보 댓글에 좀 심각하게 글을 굉장히 공격적이 됐는데 댓글을 굉장히 심각하게 써요. 그래서 뭐 박민수 차관하고 정책에 관여한 몇 사람은 형사 처벌을 하고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프랑스식 단두대를 도입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대학병원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 1789년 외우기가 쉬워요. 7, 8, 9. 그러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는 지금 2, 3, 4, 234년이 지났죠. 이것도 외우기가 쉽네. 234. 하여간 근데 이제 보면은 왜 일어났느냐 이거죠.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예전에 알던 상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루이 16세가 굉장히 나약했고, 그 당시 프랑스 귀족들의 사치가 대단했어요. 귀족들의 사치가 대단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이거 1789년 그 전에 독립운동이 75년이라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거 몇 년 그러다 이제 북부군이 승리를 했죠. 여기에 이제 지원을 많이 했어요. 루이 16세가 즉위하고 1, 2년 만에 이제 미국 독립운동에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국가 재정이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급여도 못 주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시작하고 나서 루이 16세가 놀래가지고 이제 삼부회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삼부라는 게 뭐냐면, 삼부 2인데 삼부회. 그러니까 귀족하고 성직자하고 평민들 대표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귀족하고 성직자 합해도 평민보다 많은 수가 있었거든. 뭐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1, 2년 서로 이제 싸우고, 루이 16세는 뭐 어쩌고저쩌고 갇혔다가 좀 풀려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쪽하고 이제 전쟁이 양쪽이 한 4, 5만씩 동원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이제 전쟁까지 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루이 16세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쪽으로 이제 탈출하려고 그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단두대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전쟁 나기 바로 전에 이제 뭐 한참 혁명 일어나면서, 그때 파리 시민들이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제 프랑스 국가가 됐죠. 라 마르세유, 라 마르세이즈,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게 혁명밖에 없다고 이제 보통 이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제가 이따가 프로이드 수제자 빌헬름 라이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하의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1789년부터 시작된 혁명이 몇 년 지나면서부터 드디어 이제 공화국이 되었어요. 공화국이 되어서 이제 그 세금을 뭐 그 카톨릭 교회에도 한 10% 내고 뭐 정부에도 한 10에서 15% 내고 또 뭐 기독교 쪽에도 한 10% 내고 뭐 이렇게 평민들이 살다가 그 성직자들 재산을 다 이제 국가 재산으로 국유화를 해버리고 평민 대표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귀족을 능가할 수 있는 이제 그 의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공화국이 됐어요. 왕정 체제에서.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나폴레옹 얘기는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기질적인 요인과 호르몬 요인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슈테켈, 프로이드의 그 제자 빌헬름 슈테켈이라고 나오는데, 불안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을 이제 흔하고 중요한 발기부전의 요소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수면증 발기 현상을 그 리지 스캔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표를 이제 한 장이 아니라 대여섯 장을 이어 붙여가지고 자기 전에 기두에 이제 이렇게 감아놔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그 우표가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가지고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면중 발기 현상이 제대로 일어났냐를 이제 보는 건데, 그걸 이제 컴퓨터라이즈드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리지 스캔이라는 기계예요. 예전에 그 95년 가을부터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한 몇 달 쓰다가 그 다음에 안 써요. 그럼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 야한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30분 동안 이제 그 기계가 얼마나 반응하냐를 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그 다음에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과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인 프롤락틴이라고 있어요. 프롤락틴이라는 게 이게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 생기면은 대개 이제 295 이상 레벨이 올라가요. 아니면 항정시편 약물을 투여하면은 보통 뭐 50, 40, 60 정도 레벨에 올라가요. 정상은 한 20 레벨 정도 아래예요. 예전에 그 발기부전 검사, 호르몬 검사를 하다가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한 케이스가 저도 한 서너 케이스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리고 내분비를 전공하는 의사들은 15%나 된다고 생각하지만 난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까만 거가 있는 거가 월수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빌헬름 라이, 그 아까 그 빌헬름 슈테켈이 불안이라는 얘기를 그 심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빌헬름 슈테켈. 근데 이제 이 성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빌헬름 라이히 얘기를 좀 할게요. 빌헬름 슈테켈하고 이름은 똑같이 빌헬름인데, 이 빌헬름 라이히가 프로이드의 사실 수제자예요. 수제자인데, 프로이드의 이제 그 정신 구조가 이거 자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가 unconscious고 UCS라고 써요. 이걸 pre-conscious, 전 의식, 그 다음에 의식을 conscious, 빙산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요 밑에 있는 그 무의식적인 요들을 이드라 그러고, 요 위에 그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빙산 조각을 이고라 그러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슈퍼에고라 그래요. 슈퍼이고. 그래서 슈퍼이고에는 슈퍼이고 프로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고 아이디얼이 있죠. 이고 아이디얼. 내가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난 커서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걸 갖다 이고 아이디얼이라고 그래요. 이게 1923년에 나온 프로이드의
소위 얘기해서 그 스트럭처럴 세오리라고 그러죠. 스트럭처럴 세오리라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의식하고 무의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1916년, 17년경에 나온 스트럭처럴 토포그래피컬 세오리라고 그래요. 토포그래피컬 세오리. 그러니까 의식하고 무의식만 가지고도 그 초자 이런 거 없이도 이고라는 개념을 안 들고도 굉장히 설명을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모든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는데 1923년에 이제 프로이드가 1859년생이죠. 그러면 40에 지금 64살 정년퇴직할 나이에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 슈퍼에고 이드의 이제 그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정신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제자가 물론 이제 빌헬름 슈테켈 같은 사람도 있지만 빌헬름 라이가 굉장히,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빌헬름 라이는. 근데 수제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굉장한 업적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20년대 후반에 펑션 오브 오르가즘의 기능. 그 다음에 1930, 외우기도 쉬워. 1933년에 캐릭터 아날라이시스. 이 성격 분석이라는 이 책이 대단한 책인데, 성격 분석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환자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도나 뭐 인상, 무슨 자세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도 뭐 방송에 나가서 사이 좋다고 떠드는 그런 외형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 실제로 바라보는 표정이나 눈빛, 자세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60년대, 70년대 미국 신경정신과 레이던트들, 전공의들의 필독서예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다 처박아 놨는지 모르겠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책의 하나고, 이 빌헬름 라이의 이런 이론이 안나 프로이드의 딸이죠. 루시안 프로이드라고 또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루시안 프로이드 손자예요.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굉장히 그 정밀한 그림을 즐겨 그리는, 홍대 앞에 그 화실에 몇 년 동안 그 김준호 화백 화실에서 유화를 배우면서 루시안 프로이드의 그림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와우 할 정도로 감탄이 나오는 그림들을 그려요. 근데 이제 안나 프로이드는 그 프로이드의 6번째 막내딸이죠.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러나 좀 똑똑하다 그러나 좋게 얘기하면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1920년 때부터 뭐 애들을 갖다가 이제 그 차일드 아날라이시스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1938년, 1936년에 이고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책을 냈는데, 논문이었나? 뭐 하여간 이게 소위 해서 그 대단한 책이에요. 빌헬름 라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1920년대에 이제 그 프로이드 수제자가 물론 융이나 아들러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떨어져 나가고 프로이드로부터 융이나 아들러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쪽 비레엄 라이나 비레엄 슈테켈이 사실은 직계 제자 쪽 레벨이에요. 안나 프로이드. 그러다가 이제 그 안나 프로이드가 이제 차일드 사이키아트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영국 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영국에서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클라인 학파라고 아주 대단한 그 여류 정신 분석가가 있었는데, 이론이 상당히 좀 서로 상충되는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은 굉장히 그 판타시, 보통 환상이라 할 때 F라고 쓰는데 여기는 더 무의식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P를 더 추가를 할 정도로 굉장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 쪽에 소위 얘기해서 이고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요소보다는 무의식적인 요소보다도 어떤 인간 간의 인터랙션, 여러 그거를 강조하는 쪽이 이제 그 이고 사이콜로지인데, 이게 1960년대 중반에 가가지고 뉴욕으로 가가지고 영국 쪽에서 가면은 있던 정신분석 학자들이 다 이제 미국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뉴욕에서 이제 이고 사이콜로지가 이제 빛을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브젝트 릴레이션 세오리로 해가지고 코우트나 오토 컴버그 양반이 한국에 한 두 번인가 왔는데 세계 정신분석학회 회장이었어요. 이 양반 올 때도 제가 제 제자 여자 선생이랑 같이 뭐 차에 모시고 가서 왔다 갔다 하던 생각이 나는데, 미국 그 뉴욕주 그 스카스데일 거기에 미국 신경정신과 병동에 있는데 거기 주임 교수이기도 하고, 그 부인도 정신과 정신분석이에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분당 용인 쪽에 무슨 자연농원을 가는데 분당 아파트를 보고 뭐라 그러고, 그거 왜 이렇게 자기 부인 사진을 열심히 들여다봐? 그 미국 그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이 참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단어 하나가 그냥 다들 집착하는 것 같아. 물론 그 오토 컴버그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 분석적인 이론을 많이 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의 얘기인지 모르겠네. 지금 한 30 몇 년 된 전 얘기 같네. 오토 컴버그 1960년대에는 그 이고 사이콜로지의 이디스 제이콥슨이라는 그 디프레션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그 이고 사이콜로지 책이 되게 유명한데,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이의 이론을 쉽게 얘기하면 되게 솔깃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프로이드는 섹슈얼리티를 얘기했죠. 이 양반은 제니탈리티를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모든 노이로제의 원인이 어떤 그 성적으로 억압이 된 거에 있다고 하면은, 라이는 수제자는 오르가즘이 제대로 못 얻어가지고 모든 노이로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착취가 생기고 정치적 억압제도가 생긴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전에 이게 아마 인류학자가 말리노프스키였나 뭐 그런 사람 연구를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과장 사회에서 부과장 사회로 넘어온 게 인류의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과장 사회에 있을 때는 여성 성욕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관대했고, 차일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좀 관대했고, 억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억압이 없었는데 부과장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복종적인 계급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권위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폭군적 형식으로 정치가 됐고, 일부 일처제가 강제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성에 대해서, 여자들 성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누르고 통제하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통제하다 보니까는 모든 종류의 호색성, 변태, 섹슈얼 아뷰스, 그 다음에 하다못해 호모섹슈얼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의 이론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의 무의식 밑에는 굉장히 건전한 성욕이 있고, 즐길 줄 아는 성욕이 있고, 노동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드가 있는데, 이게 억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억압을 받기 때문에 프로이드식 무의식이 생겨가지고 성이 왜곡이 되고, 성도착증이 생기고, 좀 은밀하고 더럽고 이런 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프로이드 무의식이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위장을 당한다는 거죠. 위장을 당하고 검열을 당하고 위선적인 지배층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이드의 어떤 섹슈얼리티라든지 공격성, 어그레션이 이게 폭발을 하면은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빌헬m 라이는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왜 일어났느냐, 독일 황제 카이저하고 귀족들의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르가즘을 제대로 못 얻어서 그게 전쟁이란 형태로 일어난다까지 얘기를 해요. 뭐 재밌어요, 상당히. 여기 안나 프로이드 쪽에 쪽에 이제 이쪽에 이제 같이 공부하던, 소위 얘기해서 프로이드의 이고 사이클로지 그쪽에 에릭 에릭슨이 있죠. 에릭 에릭슨, 심리학 쪽에서 청소년기의 아이덴티티 디퓨전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정치학적으로는 허버트 마르쿠제가 있고, 정치학자들은 이게 필독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카렌 호나이는 안나 프로이드 좀 선배고, 이론적 이론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책들을 뭘 그렇게 열심히들 모여 앉아가지고 읽었는지. 오토 컴버그 얘기하니까는, 그러니까 32살에 군대 전문의 병원에서 외래과장 하다가 이제 국립경찰병원 내무부 서기관이 됐죠. 신경과 과장, 정치과 과장 하면서 정신분석을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성의학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 7, 8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어려운 환자들이 사이코시스, 정신무혈증이나 정동장애, 이런 조울증 이런 환자나 뉴로시스 이런 환자들이 아니었다고. 이건 다 상당히 컨트롤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소위 얘기하는 보더라인이에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경계선적 인격장애 환자들. 제가 서울대병원 레이던트 처음 해본 환자도 25살, 6살의 경계선적 인격장애 환자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충동성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안티소셜, 아버지 보고 욕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첫 환자였는데, 나중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퇴원시켜가지고, 굉장히 그때 유명한 가수랑 결혼을 시켜버렸네. 그거를. 근데 경계선적 인격장애라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매스컴 쪽에 대중 연예계 쪽에도 굉장히 많고,
옛날에 신정아라고도 있었죠.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딱 진단을 내려면 딱 맞는 그런 지금 현대 사회가 굉장히 경계선적 인격장애. 그러니까 경계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신병하고 정상하고 이 사이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히스테리컬한 거하고 요새는 히스트리오닉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안타이 소셜한 거, 세 번째는 디프레션이랑 서로 세 개가 이렇게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오토 컴버그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쪽에 그 환자들을 봤죠. 그걸 보는 게 힘들어요. 일주일에 2번씩 뭐 50분씩 면담을 2년, 3년, 4년, 5년씩 하는데, 글쎄 치료 효과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 뭐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같으면 약만 잘 써도 뭐 거의 그거는 약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 뉴로시스는 그거는 뭐 그것도 이제 약물 치료하고 적당히만 해줘도 상당히 뭐 자기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하지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기질적 원인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당뇨 1번, 두 번째가 노화, 세 번째가 담배, 네 번째가 LDL, 그 다음에 TG,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다섯 번째가 뭐 술, 소주 한 병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으면은 발기력이 절대로 안 좋아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발기유발제 투여 검사, 도플러, 복합 도플러 검사를 통해서 그 발기부전이 90% 이상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이라는 거가 이제 1990년대 중반경부터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제가 90에서 95% 있으면 이건 기질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1789년 사건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혁명적인 사고가 혁명적인 생각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프로이드 이론이 이게 무의식을 강조하던 거가 결국은 자기 딸에 의해서, 막내딸에 의해서 발전하더니 나중에는 이고 사이콜로지가 더 주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빌헬름 라이의 그 이론이, 빌헬름 라이가 결국은 1935년 이후에 책이나 연구 성과는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거의 금소로 되었어요. 이 양반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르곤 에너지라는 거를 자기가 모든 성적 에너지의 근원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걸 수집하는 기구도 만들고, 노르웨이 뭐 어디 산골에 처박혀 가지고 그거를 뭐 연구하고 하고, 그다음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공산주의적 사고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FDA로부터 이제 그런 치료 효과에 대해서 금지를 당하고 교도소에 가 있다가 1년 2년 가 있다가 거기서 병사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 마침 잉크 주석을 유지하고 변경 내용을 조정하고 빠이.